북한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20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감행할 것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북한 위성 러시아 기술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든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가 임박한 데 대한 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든 간에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기술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복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려 대변인은 또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정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튜. 북한과 중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된 군사 또는 인공위성을 이달 중에 발사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위성 발사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알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기타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잘 알려져 있고요.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인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인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러시아 자체가 투표한 결의안을 포함하여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동맹국과 함께 모니터링하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북러 협력에 동조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기술을 북한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NSC 회의를 열고 대응 차원이 돌입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즉각 정찰위성 발사 중단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를 위해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주 완연한 가을이죠. 네. 여기는 이제 내일부터 땡스기빙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뉴스가 없을 것이고요. 전부 다 이제 고향에 내려갔고 이제 준비하느라 그러고 나도 이제 터키 하나 사가지고 이제 추석을 지내야 되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백악관 국무성 국방부 내가 오늘 다니느라고 상당히 바빴는데, 자, 이 김정은이가 왜 그 1시간 전에 발표한 날짜보다 기습적인 발사를 했으며, 또 김정은이는 이 위성 발사를 한 3시간 후에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도 분석이 끝나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 10시 43분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했고 백령도 2호도를 지나서 위성이 날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위성 발사의 핵심 기술을
받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이 됩니다. 지금 런던에 영국의 국빈 초청으로 윤 대통령이 런던에 가 있는데요. 네, 적극적인 NSC 소집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9.19 군사 합의에 있었던 비행구역 금지 혹은 음, 또 위성 정찰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9.19 군사 합의의 그 조항을 이제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구역에 대한 위성 정찰 사항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그거는 뭐 이게 예상된 위성 거니, 정찰 부분, 비행 예,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효력 정지가 아니고 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 왜냐하면 미사일 발사를 음, 하는 자체가 군사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음.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사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그때는 조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는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무회의에 통과만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건 예상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미 국방성에서는 오늘 질문을 했는데 9.19 군사합의가 지난번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의제로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이제 한국에다가 미룰 건 났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가, 궤도에 진입하도록 과연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것이 관건인데, 미국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국무성에도 물어도 그걸 약간 삐껴나간 대답을 했고, 오늘 국방성에도 그러한 미국에서는 지금 아마 이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도 이제 그 북한의 포탄이나 무기가 네, 러시아로 갔다는 정황은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이 그렇죠. 기술 이전 문제, 위성 발사의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음, 답을 안 하고 있지만은 한국 그렇죠. 언론이나 정부는 북한 1차, 2차에 그 굉장히 실패가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 실패가 굉장히 큰 실패를 했는데 3차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단기간에 위성 발사의 성공이라는 것은 소련의 러시아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요. 미국이 지금 뭐 회피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지금 유엔 제재 자체도 안 되고 네. 또 중국하고 지금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도 사실요, 중국의 CNN도 보도했지만요, 중국과 미국과의 회담은 근본적인 문제 완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겉처리로 이것저것 하자. 그러니까 완격해 부인하 타이완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 완강하게 부인했고, 그리고 타이완에 무기 주지 마라. 완강 부인인데 이게 뭐 타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위성 발사 문제도요, 중국이 충분히 북한에 발사를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걸 묵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에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과격한 의제를 이슈를 갖다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이 동맹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서운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미중 회담에서는요. 푸틴이 닥쳐둔 개 노릇을 지금 한 거거든요. 왜냐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난달에 중국에서 러시아 푸틴하고 얼마나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쪼르륵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그냥 대저택에서 밥 먹고 4시간 동안 룰루랄라 하고 다닌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제일 배가 아파하는 게 푸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세요. 미국은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푸틴이 저렇게 이제 지속적인 전쟁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불만인데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하고 중국을 좀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투트랙 전략으로 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서 미중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대만의 문제라든지 남중국해의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되지 못했지만은 그렇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중국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러한 전략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또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 분리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시진핑이 일본 기시다하고는 회담을 했어요. 근데 한국도 사실은 한미일 회담 외에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원했는데 한국이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오늘 한국 언론에는 시진핑이 아예 한국 전문가 혹은 한국 통역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신들하고는 회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1분 동안 서서 일단 미팅 서로 말을 오가는 그 정도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소위 말하는 일본하고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지금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그렇죠. 터져 그렇죠. 있던 틀어져 있던 중일 간의 관계를 이번 에이펙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완화되는 시점. 일본도 사실은 수산물 그 전면 금지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자가 서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일 정상회담은 했지만은 뭐 한국을 좀 더 지켜보겠다. 라는 그런 논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중국은 통역도 한국 전문가도 아예 대동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하고 그러한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미리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런 내용들이 한국의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전문가들하고 만나를 봤는데, 한국하고 과연,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될 것 같느냐, 안 해야 될까? 참 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것이. 자, 뭐냐면은요. 음,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삼국 동맹을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입니다. 삼각 동맹을요.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하고 만약에 중국하고 다시 정상회담을 했다면은요, 상당히 미국으로서는 불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양쪽에 내 새끼, 내 동맹국인 철저하게 있는 동맹국 둘이가 중국하고 같이 지금 또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볼 때 상당한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는, 이거는 그 전문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마 안 했다는 것만 해도 중국한테는 상당히 불편해. 왜냐하면 중국은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중에 무슨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한국 전문가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그거는 말은 잘못됐고요. 여기서 통역이란 것은 쇠 빠지는 게 통역입니다. 국무성에 중국, 일본, 어느 나라 골라잡아 합니다. 한 6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에. 오케이. 그러면은요, 현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외교장관하고, 왕이 정도가 옆에 있으면 반드시 돼갑니다. 근데 무슨 놈의 전문가가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지금 문제는 아무튼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윤석열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굉장히 원했다는 그렇죠. 상황을 있고 또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계속 중국하고 이래 하지만은 한국으로 봐서도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뭐 서로 간에 정상회담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올해가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뭔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번에 저기 샌프란시스코 에이펙에 간 김에 한중 간의 정상들이 좀 무슨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았는데 한국의 뜻하고는 다르게
중국이 그러한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물론 하려면 한 10분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렇게 돼가 있어요. 기시다가 또 가로채가지고,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우리 둘이가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하자. 이런 바람에 이런 시간들을 놓쳤는데, 제가 신화통신 기자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것이 앞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성립될 것이라고 보느냐니까, of course, 물론이래.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는 거는 그냥 겉절이래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쇼업인데, 예를 들어서 25일부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서울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프리페어,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은 어떤 형태로든 정상회담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이 부산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든, 이제 호스트가 이번에 한국이거든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끝나버렸어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시죠? 그래서, 한미일이 아니라 한중일. 예, 그죠? 한중일, I'm sorry. 그래서 끝났기 지금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음, 아무튼 자기가 시진핑하고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단독 회담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일본이 좀 껄끄러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일본 예, 입장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같이 한번 하자 하는 그런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대한민국으로 맞습니다. 봐서는 우선 한중 정상회담이 좀 필요성이 있다. 네, 지금은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왜냐하면 저렇게 압박을 하다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느슨한 상황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재빠르게 일본이 다 가라고 채기 전에 우리도 재빠르게 해야 될 맞습니다.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한중일 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은 음,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렇죠. 일본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목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정도면에 있어서는요, 살피는 거는 일본이 대단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이 약삭받은 일본에 대해서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본이 아주 싫은 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약삭 빨라야지 외교라는 것은 먼저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신화통신 기자가 자기도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일본보다 차라리 이웃인 중국하고 한국이 오히려 더 낫다. 일본은 너무 미국에 비빈다는 거예요. 이 비벼가지고 맨날 그것도 세임 페이지로 가는 문제도, 타이완 문제도 일본이 같이 군사에 개입하겠다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런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타이완이 한국을 섭섭해해요. 일본 그치 그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하고의 대화를 더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한국으로 봐서는 아무튼 타이완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이 남북의 지금 긴장이 고조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 자체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일본 같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래 보지만은 그래도 음, 동북아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군사 협력 동맹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펙 갔다 오고 영국 국빈 방문 또 프랑스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내 정치에 그렇죠. 민생에 좀 올인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는 것도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제3위권에 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금 전쟁을 치르고 다음 타자가 누구냐, 타이완이나 이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세계의 전쟁을 같이 잘못하면 치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군데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부각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북한 문제가 지금 밀린다기보다 살짝 뒤로 그냥 밀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부각시키면 자기들도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번 인공위성 쏜 것도 칼빈스호가 지금 부산에 가가 있지 않습니까? 핵 항공모함.
그 정도에서 보내는 것이 핵방무가 부산에 들어왔죠. 예. 예.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 물었다고. 이제 너희들은 끝도 가면은 항공모함이나 보내고 말이야. 뭐 비행기만 뜨면 다 장땡이냐. 실질적으로 챙기는 것을 보여줘라. 왜 한국 문제가 밀려 있냐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럴 수밖에 제가 지금 좀 우려하는 것은 음, 아무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하고 이제 북핵 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또 그러면은 이제 그 군축 협상으로 들어오게 글쎄 되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다.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좀 어떤 면에 봐서는 상당히 위협을 하면은 겁이 많아요. 또 덜커덕 군축하자고 할까봐 제가 그때 5월 달에 가서도 저도 그런 얘기를 저도 저게 되게 네, 걱정인 걱정을 부분입니다, 하고 있지 사실. 않습니까? 그것을 노리는 게 김정은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이제 여기 전문가들도 그래요. 김정은이가 핵을 하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핵탄두를 몇 개나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당장 포기를 하겠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달라. 전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대가를 달라. 아니, 미국이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니거 보고 핵을 만들어라 그랬냐? 왜 우리가 대가를 줘라? 니가 몰래 만들었지 않느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지금 배상해라는데, 아니, 이걸 왜 우리가 배상해야 되고, 왜 한국이 뭐 돈을 줘야 되고, 그들이 이제 적반하장인데 원래 네. 뭐 공산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3대 세습적 국가는 정상적인 사회다고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저렇게 3대가 주민들을 굴며 죽이면서 핵 개발을 하고 핵을 가지고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이건 뭐 상식 밖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단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은 북한이 무엇을 못할 건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리듯이 국진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뭐 강화도를 침범해서 강화도를 자기 걸 그렇죠. 만들어 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한국 정부의 또 미국의 상황들을 던져보는 그런 걸 던져보는 그런 상황도 저는 전개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대한민국의 국방안보 부분이 굉장히 그 조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가 상당히 위협적인 시기라고들 합니다. 내년 또 총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부 뭐 총선에 몰두해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냥 한 방이라도 때리면은요,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고요. 또한요,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게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비정상적인 사람하고의 싸움을 할 때 제일 괴롭고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좌파가 비정상적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완전히 좌파들은 떼를 쓰고 우기고 무슨 예를 들어서 시위를 한다 해도 우파는요 과격하지가 못해요. 태극기나 흔들고 얻어 맞기나 하지요. 근데 좌파들은 그냥 자기 몸에 불질러 가면서 하잖아요. 경찰 때려가면서.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맞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적어도 좌파에 대한 싸그레기 청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아무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국민들은 이념적인 문제, 뭐 우리 공화당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5년간 싸웠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보수 국민들, 보수 정권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힘들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고 지금도 이재명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아스팔트에 싸울 수 있는 세력들이 있는가? 그것이 하나고 국민들도 왜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도 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번 총선이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양당이 또 독식
구도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한 과연 민주노총이나 또 붉은 세력들하고 싸울 수 있는 세력을 이렇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특히 보수 지지층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누가 싸우겠어요? 맞습니다. 누가 싸우지 않고 뒤에서 그냥 불종하고 그다음에 외면하고 용기 없이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다 득세하고, 좌파들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노총하고 전면전으로 쌓았던 보수의 투쟁 세력들은 무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좌파들한테 싸울 수 있는 오른쪽의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된다. 누가 맞습니다. 옳았는가, 또 누가 과연 좌파 정권, 좌파들하고 싸우고 민주노총하고 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밭에 있는 사람들이 뭐 태극기 든 사람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국심이 이러한 좌파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앞장서서 좀 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다가 일 마치고 오다가야 누가 좀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나면서 차 한잔하면서 했는데요. 좌파들은 마이크 들고요. 한 번만 김정은이 칭찬이나 하고 붉은 국기만 흔들어도 뭐 금방 공천이 되고, 그죠? 아니, 문재인 때 봐봐요. 전부 뻘건 색깔, 뻘고도 그렇게 뻘건 색깔들만 골라가지고 청와대에 앉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좀 공천 뭐 좀 하려 그러면 우파다. So what? 우파도 그냥 찐국 우파를 골라야 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요. 옳습니다. 예, 그러지 우리 않으면요. 공화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 믿고 평가를 있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김기현 원내 대표님한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 방송을 보면은요. 이번에 당대표, 예. 당대표가 빅텐트를 친다 그랬으니까, 자, 얼마만큼 빅텐트를 주고 얼마나 내연 확장을 하는지, 외연 확장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외연 확장을 하려면요, 확실히 우파, 그것도 찐 우파, 그거를 같이 텐트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이번에 총선을 치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광훈 목사 쪽만 제외하면 됩니다. 글쎄, 거기는 완전히 구라만 때려도 그냥 그거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우리 공화당 조은희 대표님 구라 때린 거 봤습니까? 아니지 있는 않습니까? 말만 하지. 예. 너무만 진실해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친박은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는 마이웨이를 가시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우리 공화당 같은 당이 딱 끼고 같은 형제처럼 나가줘야지만이 앞으로 김정은이도 꼼짝 못하게 건들지 않고 야당도 꼼짝 못하게 건들지 않는데, 안 그러면 맞습니다. 양쪽에서 압박 갖다도 어디 터지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그런 방향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당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저를 비롯 많은 당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어찌하여 그냥 조은진 대표하고만 맨날 토크쇼를 하는데 많이 봤다고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점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왜냐면은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뭘 바란다고 제가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라 걱정을 우리 하라. 천이박 기자께서 우리 공화당하고 이렇게 매주 이 토크를 한다는 그 자체도 예,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네. 앞으로 그 결과가 이번 총선에 반영이 될 거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예. 김기현 대표 빅텐트도 저도 김기현 대표 조만간에 만나려고 하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겠죠. 예, 예. 저도 그럽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은, 우파들 아시다시피, 저는 우파들이 너무 불쌍해요. 고생은 다 하고, 아니, 최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내년까지 각 지역에서 상당한
저 우파 인재들을 찾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요. 말로만. 누가 진짜 그 나라를 걱정하고 진실로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제 김정은이 오면은 막 어디로 도망갈 놈 말고요. 탄핵만 해도 도망갈 놈들이 많잖아요. 네, 그 역할은 이미 우리 공화당이 그 예. 행동으로 보여줬고, 저는 이제 우파도 행동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러한 정치인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우리가 한 7년 동안 해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말만 하는 것이 행동한다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으면은 저나 우리 당연하죠. 공화당이 그 일을 잘했다. 그 역할에 우리 그 제니박 기자께서도 큰 힘을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은 6년 동안 우리 조은진 대표님 상당히 얼굴이 고왔었거든요. 제가 6년 전에 봤을 때. 제가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도 그때하고는 상당히 뭐 나이도 들었죠, 이제. 상당히 피부가 좋고 핸섬하던데, 뭐, 돈도 안 생기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는요, 세월이 참 무심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놓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써야 돼요. 제가요, 내 인생에서 저도요, 국가 안보와, 그러니까 그거를 외교, 위해서 모든 어, 인생을 다 바쳐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애국자입니다. 그 또 진정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애국자죠. 온 세계를 위해서 워싱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테러리스트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잡느라고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악유할 필요도 없이 이 정치권에서 만약에 이런 거 뭐 설쩍설쩍 보지 마시고 확실히 음, 보면서 다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서로 간에 힘을 냅시다. 예, 총선은 그래서 다가오고 서로 힘을 내야죠. 예, 기도를 많이 하고요. 안 되면은 뭐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도 좋으니까 그래 하면서 서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만 찾으니까 감사합니다. 빽이 약해서 그런지 부처님도 요즘 찾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nyway 그 이런 일이 이제 한 번 마지막에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은 예? 내년에 선거를 놓쳐가지고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더 많다면 이렇게 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다니까 미국이 놀래요. 이 부정 않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래. 어떻게 말이 되냐? 200명 가까이를 갖다가 어머 저 좌파들한테 준다 말이 돼요. 이건 부정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선거 안 하도록 눈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진국을 찾아서 나라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자,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